오늘 우리 이제 108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김민혜 소설가의 기억의 바깥이라는 작품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면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오면서 참여자나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고민을 좀 하면서 온 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김민혜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요. 63년에 부산에서 출생을 하셨고 쭉 부산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습니다. 2015년에 월간문학의 물속의 밤, 독립모골의 정크 퍼포먼스 이렇게 두 작품을 발표를 하시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5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2017년에 소설집을 발간을 하세요. 명랑한 외출이라는 소설집을 발간을 하셨고 2020년에는 이게 청소년 문학이던데 너의 우산이라는 장편 또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모자이크 부산이라는 앤설리지 북의 다락방의 상자 또 그녀들의 조선에도 앤설리지 북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2회 금샘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이시라는 걸 저도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느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기억의 바깥이라는 이 작품집은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억이라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내면 세계 그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작품에 다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품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요. 작가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인 엄마의 문장은 이제 엄마가 일기를 쓰고 있는 엄마와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딸 미래 사이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의 변화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았고요. 아인슈페너를 마시는 여자는 기억의 복원을 통해서 잊었던 기억을 되찾으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울음소리는 환경보호종인 맹꽁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이닥치는 문제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방식으로 잘 그리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진동의 기원은 저는 특이하다고 느꼈는데요. 지진을 피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집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게 심리의 변화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해틀잠 토스트라는 것에서도 역시 여기도 이제 기억의 문제가 아주 깊게 관여되어 있는데요. 남편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라고 믿고 있는 한 여성과 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 리뷰는 작가의 위선을 좀 다루고 있다고 할까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음 테라피라는 작품에서는 중년 여성들 여성 3명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심리적 변화라든지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변화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락방의 상자도 지나간 흔적이죠. 예, 발견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상상해가는 과정,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한 편 한 편이 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소설적 상상력이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구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또 이제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선 김민혜 작가님 소설가님께 좀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우선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작가님들이 책을 다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저는 첫 소설집 명랑한 외출을 낼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뭘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소재를 잡아서 그냥 막 적었는데 이제 출판할 때 이제 출판사에서 이 전체적인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가
뭐 조금 없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몇 편을 막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아까운 작품을 왜 빼시나 이러고 겨우겨우 우겨서 그냥 8편을 다 실었는데 두 번째 소설집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무슨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이제 치유 이런 뭐 코드를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트로 이제 그 옛것을 좀 찾아서 복고 문화가 막 이제 일고 있으니까 그런 향수적인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럼 작품을 좀 써볼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쓰다 보니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뭐 이게 8편이 이제 모아졌는데 뭐 환경적인 소설도 울음소리가 좀 약간 또 위색적이고 엉뚱한 작품이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구성된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첫 소설집보다 이번에 나온 작품집이 훨 낫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그냥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 이러면 제가 감히 이렇게 나오지 못했겠죠. 그래서 좀 거기에 제가 조금 고무되고 좀 뭐라노 기운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고 전체적인 것은 이 하나 하나를 좀 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취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울음소리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걸 소재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한 작품은 아인슈펜을 마시는 여자는 점포 카페 거리를 좀 많이 다녔고 다락방의 상자는 그 시민공원 이제 제가 사는 동네 가까우니까 시민공원을 많이 갔고요. 그 외에는 뭐 그냥 상상 뭐 이런 걸 좀 동원해서 진동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주에서 지진 일어나는 또 뉴스를 접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사건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접목해서 그 소설을 하면서 쓰면 어떨까 해서 그 신혼부부 사건과 지진 사건을 연결해서 그냥 뚝딱 그냥 만들었는데 저는 막 그렇게 깊이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쓰기 때문에 또 한 편 만드는 작품을 한 편 완성하는데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래서 뭐 또 깊이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작품이 나왔고 아까 또 임혜수 작가님께서 뭐 왕성하게 하신다 하고 뭐 놀랍게도 2년 만에 뭐 작품집을 냈다고 했는데 제가 등단하기 전에 등단하기에 대한 그렇게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등단하면 작가로서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주변에는 이제 뭐 등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등단을 이걸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작품만 쓰면 안 될까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이제 같이 소설 쓰는 그런 뭐 문호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 둘 막 등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막 이렇게 옹호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등단을 했고 그동안 작품이 이제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2년 만에 작품집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부지런하신 분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이렇게 유추하는 것도 유추하는 거지만 신문 그다음에 공간을 향한 이제 그 뭐죠 이렇게 공간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감각으로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주 이제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작가가 등단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꿈처럼 가지고도 있지만 등단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두려움은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아주 저한테 확 와닿는데요. 이 작품집이 여러 가지 취재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집이라는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이게 좀
편안하게 쉽게 좀 와닿았던 이유가 그런 면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저희 그 시민대 남자로 나와주신 눌독서의 서희서 선생님께서는 그 김민혜 선생님의 이 작품집 혹시 어떻게 읽으셨는지. 예.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가 저는 이제 한 편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조금 전에 그 선생님, 작가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소설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트로라는 말씀을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 그 작품에는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리가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보다 더 멀어 보였다.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바리가 서천서역국으로, 그래서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의 그 의도가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단편집 한 편에 소설이 단편이 8편이나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뭐 소재를 가지고 공통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잘 이렇게 잘 엮어서 글이 이렇게 단편집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대단히 조금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억의 바깥, 여기서 왜 선생님은 기억의 바깥이라고 제목을 정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매달려 있었는데, 이 기억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우리가 너무 세월호에 이제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기억해야 되는 또는 잊지 말아야 하는 뭐 그런 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이전에 뭐 경험했던 뭐 인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험을 어떤 의식 속에 이렇게 간직하거나 아니면은 도로 생각해내야 되는 건가? 계속해서 이제 기억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기억해주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한 그런 거, 또 다른 하나는 기억에서 잊혀진 삶에 대한 것들, 그것은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겠다 하는 그 다 책을 마지막에 덮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뒤에 이제 다 읽고 나서 제 생각을 형성하고 나서 뒤에 이제 평론가 선생님께서 쓰신 것들을 보니까 락강의 그 응시의 개념을 가지고 치료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보고 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그런 면이 맥락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본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 제목에 대해서 좀 바깥이라고 하면 우리 가로 밖으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억 안에 존재하지 못하는 인물들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작품이 그런 측면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제목을 지은 어떤 의도 같은 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꼭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근데 질문이 기본이다, 예,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제가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그 표지작을 정할 때 맞아요. 그 단편에서 보통 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특별하게 뛰어난 작품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이게 특출난 작품도 없는 것 같고, 뭐 또 겸손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뭐 제3의 제목을 뭐 정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그냥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보통 소설을 쓸 때는 이제 기억의 그런 뭐 이야기를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로 기억이고 이런데, 그러면 그냥 그걸 좀 벗어나서 기억이 제가 제일 이제 한 게 아인슈페인을 마시는 여자, 이 작품에서 이제 그걸 생각을 했는데 착안을 한 건데, 이 유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계속 기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기억 보건실로 가니까, 그럼 그 기억의 바깥 저 너머에 있는 그런 걸 제목으로 하면 또 어떨까 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저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깊이 생각하신 거 맞지? 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깊이. 예. 사실 그 작가들이 작품집을 낼 때는 작품 안에 있는 단편 제목을 이제 대표작 표제작처럼 설정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거라고 느꼈긴 했는데 관통하는 게 기억이니까 아마 저기 서희사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나 제가 생각한 거나 선생님의 설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는 그 이제 8편을 다 읽으면서 각각의 작품에 다 이제 질문거리가 좀 많았는데요. 전 이제 첫 번째 작품에 이제 엄마의 문장을 보면 이 미래라는 아이가 대학 졸업반이에요, 그죠? 졸업반인데 이제 취업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엄마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을 해요. 너 지금 열심히 해야만 좋은 대학에 가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성격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제 엄마가 이제 받아주는 무작정 받아주는 이런 엄마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읽으면서 미래라는 아이가 자기가 이제 성격적인 면을 한 두 부분인가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큰 사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격이 형성된 원인을 아버지의 부재 혹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문제로 귀결하고 있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지점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되게 그러니까 뭡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죠? 식당에서도 일도 하고 힘들게 일을 하는 분인데 대단히 뭐라 그럴까 좀 교양 있고 아주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우아한 여성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차이를 그런 방식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성격은 성격적으로 이 작품이 제가 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성격이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잘 보셨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갑자기 성격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뭐 이 소설에서는 같이 공원에 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그러면 세상은 거꾸로 보이지만 아빠는 항상 내 옆에서 똑바로 보였다 이러면은 아빠가 늘 나를 지켜줄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는 안으로 움츠러들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미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뭐 작용을 했겠지만 이 아이가 ISFP라고 이제 제가 그 유형까지 막 넣었어요. 나중에 끝에 이제 상담자한테 아주 비사회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유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ISFP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것도 수정하면서 막 넣고 그랬는데 그 환경이 성격에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원래 미래 성격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쓰게 된 어떤 뭐 동기나 뭐 의도라고 하면은 그 우찌는 아주 사회적이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요즘에 그 유튜브를 잘 운영하면서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미래는 비사회적이기 때문에 좀 이 사회에서 조금 이제 도태될 수도 있는 좀 불리한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을 좀 대조를 해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요즘 같은 이 스마트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약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럼 엄마는 또 뭐 생활고 시달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격이 또 갑자기 뭐 거칠어지고 뭐 이렇게 와일드해지는 게 아니라 이분도 원래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 고고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변화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아한 그런 기품을 유지하면서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 인물의 성격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게 이제 사건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엄마의 문장이라는 작품에서 선생님은 환경이 그닥 타고난 성격에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처럼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또 혹시 그 서희서 선생님 혹시 뭐 이 작품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책의 18쪽에 보면 인간의 무한한 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야 저 무용수들처럼 과감하고 담대하게 살아. 불안은 늘 따라다니겠지만 용기와 도전이 우리 삶을 50% 아니 80% 끌어올린다. 알았지? 이렇게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이분은 혹시 작가분은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 보통의 엄마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에 관한 건데요. 주짓수를 혹시 작가 선생님께서는 배우신 적이 있으신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거. 네, 묘사를 네, 안 아주 배웠습니다. 잘. 예. 그러십니까? 예, 저는 그런데 못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가 정신이 이제 투철하셔서 주짓수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그 행동들을 굉장히 묘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럼 나도 주짓수를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그런 용기를 네. 제가 드린 거네요. 네네. 제 그래서 딸이 이제 그 주짓수를 배웠는데 네. 거기에 이제 유튜버가 온 게 아니라 유튜브의 동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소설을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셨던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묘사가 굉장히 실감 있게 저는 잘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뭐 바리가 서천서역곡으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아까 예.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해결이 됐고 저는 이렇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인슈페너를 마시는 여자 이 작품이 이 작품집에 있어서 제일 문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김민혜 선생님이 이 상상력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작품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주 그냥 막 일상적인 것들을 그 가지고 와서 쓰셨다고 하셨지만 그걸 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독특한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아인슈페너를 마시는 여자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되는 게 저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시간을 우리가 한 작품에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아내의 옛날 처녀적 그러니까 젊을 때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설정이 지금의 아내와 살고 있는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젊을 때 아내랑 결혼을 했잖아요. 젊을 때 아내랑. 근데 이제 뭐 나이가 한 50대 이렇게 40대 50대 이렇게 보이는데 50이 이렇게 넘어까지 사는 동안 아내의 옛날 얼굴을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라는 설정이 저는 약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면서 또 되게 독특한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잘만 풀어내면 상당히 멋진 어떤 설정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지금 문제라고 봤냐면 유라는 인물이 한때 사귀었던 여자에게 대단히 폭력적인 남성이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을 막 행하고 네,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작품에서 그 여자가 아내인 거잖아요. 아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읽었고 그러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했던 유가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에 아내랑 결혼했는데 50대 때 젊은 날에 아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결고리에 뭔가가 하나가 끼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내가 이명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을 듣는 거죠, 선생님. 계속 들어온 게 아니죠, 아내가. 예. 이 아내도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 유가 안에 그 꿈이나 환상처럼 어느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시점하고 아내의 이명이 좀 유사하게 예, 좀 비슷한 시점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리들이 엮여서 선생님이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이제 강화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이제 데이트할 때 데이트 폭력을 이제 가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이제 아내와 이렇게 좀 알콩달콩 잘 살려면 그 옛날에 그 나쁜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꾸 그 기억이 나면은 이제 그 원만한 결혼 생활이 될까. 그래서 이 이유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기억을 삭제한 거죠. 자기 머릿속에서. 그 우리 영화에 뭐 이터널 이제 선샤인 하는 영화에 보면은 왜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뭐 어떤 기억을 다 삭제하러 가잖아요. 그거는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가 이제 자기 그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저는 될 것도 같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웠다 이러면은 또 다시 좀 잘 지내고 싶다 이러면은 그걸 잊어버려야지. 자꾸 생각나면은 이게 잘 다시 친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망각을 한 거죠. 망각을 그냥 해버린 거고. 그 세월이 또 지났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지금은 또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아내 얼굴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남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흘러서 남편은 이제 환각으로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여자는 이명으로 나타났고 트라우마가 조금씩 나타나서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런 한창 이제 그게 막 사건에 많이 나올 때 그 데이트 폭력을 소재로 또 소설을 쓰고 싶어서 이제 이 소설을 쓴 건데 그러면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는다. 뭐 일시적으로 뭐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리학적인 그 이론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잊으려고 노력하면 그 대목만 완전히 삭제시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그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제 다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하신 거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약간은 그 자기 방어 기제라는 측면에서만 저는 생각을 하다가 이걸 트라우마랑 연결을 하니까 조금은 예,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혜선 선생님은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유의 그러니까 남편의 만행에 대해서 약간 격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남자의 욕망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기억을 못 하는지 납득이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왜 기억을 못 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좋은 기억만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나? 자기에게는 좋지만 부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거는 조금 당위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작가 선생님의 그 소설적인 장치를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가 안 들린 거는 여름부터였어요. 보현산에 갔을 때 자작나무 그 숲에서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마지막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끝이 그러면 아내가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그거는 마치 조론인가 아닌가 어떤 그 작가 선생님께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남자의 만행이 저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서희선 선생님의 이 말씀 속에는 여기 이제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다 공감이 확 끌어오르는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까?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예, 사실 그 유가 기억을 왜 복원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사랑은 하네요. 아니 이제 그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모르는 여자잖아요. 여잔데,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여자하고 어찌 해볼까? 아. 아니 그렇기보다는 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내보고 아는 체를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면은 좀 궁금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지나가는데 뭐 또 교육보건실이라고 또 간판이 또 걸려 있었고 아 그러면 도대체 저 여자가 또 그렇게 여자가 밉지 않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여자와 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뭐 어떤 그런 궁금했을 거고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막 교육보건실 들어가서 뭐 좀 집착 같은 게 있었겠죠. 이 남자는 운명적인 뭐 그런 게 있는가 아니면은 뭐 저 여자와 나 어떤 관계일지 뭐 그런 또 자기도 뭔가 망각을 잘 한다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나가다 카페에서 싹 지나간 여자와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 중계석에서 이렇게 비춰진 여자가 사실은 같은 여자인데 이 같은 여자가 알고 보면 실존하는 여자가 아니라 유가 환각으로 본 여자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굴까 궁금해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시절의 아내였다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앞뒤를 맥락을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한 설정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훨씬 더 괜찮은 작품으로 더 다듬어졌을 것 같다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쉬움에 좀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페너를 마시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 뭡니까 진동의 기원이나 울음소리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진동의 기원은 사실은 사건들의 어떤 연속이잖아요. 지진, 그다음에 지진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또 엄마로부터의 독립도 좀 깔려 있고, 맞지? 그러니까 핑계처럼 명분 찾기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간 곳이 하필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건의 주인과 관련된 공간인데 제가 읽을 때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이 그 사건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 지목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실종됐다 그러고 신혼부부가 실종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니야 남편이 와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남자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까? 대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왜 그런 대응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 같으면 나 아니야 뭐 이렇게 막 할 것 같거든요. 살인자 막 누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제 뭐 경주에서 왔기 때문에 부산의 신혼부부 사건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휴대폰 이제 가게를 하면서 뭐 이 SNS고 뭐 휴대폰에 좀 약간 넌더리가 나는데 그런 상태라서 SNS 난 뭐 꼴도 보고 싫다 약간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사 와가지고 좀 이제 좀 느긋하게 좀 부산을 찾아보고 살려고 하는데 뭐 또 이런 사건이 귀찮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결말 부분에서 이제 이 남자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뒤에 나타나는 거죠. 중간 소설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경찰까지 오니까 그 전에는 그 심각성을 좀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예. 그 마지막 대목에 보면 뉴스에서 이제 돌아왔다, 그죠? 뉴스에서는 그 실종된 신혼부부들이 돌아온 걸로 돼 있는데 경찰은 계속 나를 막 범인으로 모는 듯한 신문을 하잖아요. 그 저는 그 장치도 상당히 매력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되게 열릴 결말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이야기가 더 이어진다면 어떻게 이게 전개될까 하는 궁금증을 좀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혹시 서희서 선생님은 그 작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저는 그 진동의 기원에서 진수가 오피스텔 13평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지진이 나서 그래서 그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13평짜리 오피스텔 들어갔는데 이사한 그 집에는 책상이 있었던 거죠. 책상. 네. 그런데 이 책상은 맞아요. 이사를 가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 주인 여자는 이 책상을 좀 그대로 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상이 이제 작가 선생님이 참 되게 영리하시게 되게 영리하시게 그 책상을 가지고 다 연결고리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주 재밌는 그런 설정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진동이 여기서 진동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동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경주에서 일어난 실제 그 지진도 진동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사람이 그 나는 이제 이 폰 장사를 하다가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쫄딱 가게가 막 부서지고 100만 원어치 정도의 그 피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참에 이걸 접고 부산에 가서 좀 여유를 가지고 영도대교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자 해서 어떤 내 삶의 어떤 울림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것도 진동으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그것도 그 울림 자체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이제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무슨 아까 신혼부부의 네네.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자기의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하고 또 이사하는 거, 이사하고 같이 막 맞물려 가지고 자기의 전체가 막 이상이 흔들리는 네. 이것도 진동으로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동으로서 이렇게 진동의 그 기원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딱딱딱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읽어서 또 재밌게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신혼부부는 제가 신문에서 봤던 네네. 그 사건이라서 이 선생님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배이신가 그런 또 추측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 저도 그 책상 왜 하필 책상을 두고 갔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라진 남자의 형이 이제 월세가 아까우니까 이제 이사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옮기는데 마지막에 뭐 책상을 미처 못 옮기고 마지막에 책상이 남았다든가 이제 그런 것인데 제가 책상에 크게 되게 의미를 부여를 한 건 아니고. 책상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앉아서 뭐 글도 쓸 수 있고 이 서랍이 있잖아요 책상에 그래서 네. 서랍이 안에서 서랍에서 막 소지품 같은 게 이제 뭐 꺼내서 이렇게 뭐 그런 그 단서가 또 될 수 있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의 뭐 일기장이나 수첩이나 뭐 이런 걸 뭐 쉽게 또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어떤 사물로 그냥 제가 책상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안 그래도 수첩 같은 거 막 사진 같은 거 꺼내 보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장치로는 책상서름만한 것도 없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그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아주 표면적인 작품 같았거든요. 맹꽁이 울음소리. 근데 이제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 되는 이 아파트 업자에게 이 환경보호종이 나타났다는 건 거의 천재지변급인데 그게 결국은 이 강석기라는 인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 그 맹꽁이 서식지를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옮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이제 맹꽁이들이 죽어 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그 작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맹꽁이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로 그리거든요. 그 강석기인 나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맹꽁이하고 똑같은 신세가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환경의 변화가 환경 파괴가 아닌가요? 환경의 변화가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온 것이죠. 거다. 그러면 이제 맹꽁이가 거기에 적응을 했다면
이 그 강석기라는 인물도 결국은 자신이 그 기획했던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건축을 한다는 거는 그런 생태계를 파괴를 시키는 거니까 이게 변화라고 하지만 이게 발전적인 변화가 아니고 파괴적인 변화였고 예. 그래서 맹공리와 이 건설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성립을 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파괴와 그러니까 환경 파괴와 환경 존립이 불가능한데 이거를 해보려고 한 게 이 작품이었잖아요, 그죠? 강석기라는 인물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맹꽁이를 옮겨가지고 서식지를 옮겨서 얘들이 적응하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생태계가 복원되고 아주 뭐 이미지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고 이런 이제 발상으로 이제 가는데 그 대부분의 작품들이 혹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글에서 보면 환경 파괴 문제를 막 언급하지 이걸 이제 이 전체로 옮겨가겠다는 설정을 안 하는데 그 설정이 저도 거기서 조금 뭐라 그럽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해뜰참 토스트 7번 질문을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해뜰참 토스트에서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서희서 선생님 먼저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안 되는데요. 예, 훅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해뜰잡 여기에서는 네. 그 모니카 마론의 작품인 네. 그 슬픈 짐승 네. 그게 이제 작가 선생님이 여기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게 읽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슬픈 짐승의 그 내용이 이 내용 이 토스트 이 뭡니까 제목이 해뜰참 토스트. 해뜰참 토스트랑 딱 오버랩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술술술 잘 익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슬픈 짐승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차가 나오는데 그 차 이름이 뭐였죠? 히비스커스 차 같은 그런 차였죠. 아니요. 블루 멜로우, 아. 블루 멜로우라는 허브 예, 차가 예, 있는데 예, 허브차. 굉장히 그런데 이게 이제 박재훈이라는 남편이 이제 그 차를 선물로 사 왔는데 맞아. 선물로 사 와서 이제 그 차를 이제 우려서 주는데 그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거기다 레몬을 타니까 이게 분홍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인은 엄마는 그 분홍색을 먹고 그 남편 박재윤이라는 남편은 파란색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색깔 대비가 블루하다 우울하다 어떤 그런 거 분홍색은 또 약간 이제 핑크빛의 어떤 그런 그래서 이 대조적인 대비를 딱 시켜 놓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전히 이 토스트 여기에서는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설정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재밌게 읽혔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제 그걸 느꼈죠.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페너의 어떤 지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게 우리의 이 엄마는 사실은 불륜녀예요. 불륜녀로서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고 남편은 그 원래 부인에게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전의 상태는 안 나와요.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부터 지금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냐면 엄마가 치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이제 되게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된 상태 같습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목욕탕 바구니도 놔놓고 엄마 집에 와 있는데 와 그러니까 막 다른 호실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매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제 소설 바깥의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 이제 이야기화되어 있는 소설 바깥의 얘기라고 하면 이 엄마는 치매가 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유부남이었고 자기가 소위 말하는 상간녀로서 사생아를 낳은 여자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살아간 여잔지 아니면 치매의 와중에도 자신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자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치매가 오기 전에는
여자가 있는 남자와 아주 젊었을 때 참 이렇게 뭐 불문학과를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도 가고 싶었는데 그조차도 포기하고 이제 박재윤과 결혼했는데 박재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이제 여자가 부자니까 이제 도망갔고 결국은 이 여자는 자기 학업에 대한 것도 다 포기하고 또 결국 남편도 잃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 결혼을 했지만 본 여자로 갔구나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 그 남편하고 교제를 할 때 이 남편이 자기가 그 기혼 사실을 숨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 숨겼고 그럼 나중에 우리의 엄마는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딸이 알고 있으니까. 딸이 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니네 아빠가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돌아올 거야 곧. 그래서 엄마는 30대의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머리도 막 바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딸이 분명히 말해준단 말이죠. 엄마, 아버지는 불륜남이었어. 그리고 우리를 두고 자기 본 가족에게 간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냐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막 계속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느낄 때는 이 엄마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믿고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앞에서 그 우리 아인슈페너가 자신의 기억을 지운 것처럼 이 엄마는 새로운 기억을 하나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이게 이제 뭡니까? 지금 현재의 치매만 있는 엄마가 아니라 과거에 실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모티베이션 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엄마의 모습도 같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이 장치가 또 되게 재밌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작품을 이제 뭐 쓸 때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게 보통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아주 그런 청춘의 꿈을 안고 있었지만 어떤 남자의 꼬임에 따라서 이게 뭔가 패가망신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떤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또 원만한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여자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이 작품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자기 현실이 너무 이제 비참하고 이 20대에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산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랬는데 네. 그럼 그걸 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도 통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네. 자꾸 부정하고 싶고 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살고 있을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갔다 그냥 지금도 박재윤하고 헤어진 게 아니고 유학 갔고 좀 있으면 올 거다. 네. 우리 파티를 열자 이제 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이제 자기 예언이라 할까요? 뭐 네.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나이가 몇 살 안 묻는데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왜 그 있다입니까? 예,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그게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 같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계산을 자꾸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배가 슬슬 고파옵니다, 그지? 북리뷰에 보면 적나라하게 우리 작가들의 이중성을 팍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제 보니까 특별히 문학하는 이들, 백여사는 시를 이렇게 낭송하고 이수북입니다. 또 수복도 아니다, 수북이죠. 그러니까 이수북은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악성 댓글을 보고 이제 분노해가지고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이중적이고 아주 막 인간 같지 않은 이 캐릭터로 이렇게 작가들을 이렇게 설정하신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경험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부차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험은 절대 아니고 이제 이런 뭐 전통 차 마시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소모임을 이제 뭐 제가 잠깐은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게 차를 타시는 분이 이제 되게 이제 고고한 그런 분이었는데 진짜 자기 집에서 이래 이제 그 방 하나를 이제 강의실처럼 전 찻집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차도 마시고 공기도 아주 맑은 데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참가는 했는데 제가 뭐 작가를 이렇게 뭐 이중성, 뭐 허여시 이런 거 갖다가 뭐 까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 동호회 구성을 뭐 소설가도 들어있고 시인 또 뭐 그 네일아트 하는 그런 네. 분도 있고 일반 이제 주부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신분을 골고루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우아한 척하는 우아한 척하고 차를 마시고 막 신앙송을 하면서 되게 지적인 척하고 이 자체가 약간은 저는 허영이 좀 이제 있는 걸로 설정이 허영. 돼 그렇지. 있고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구심점인 백여사가 이제 LA로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우아한 척, 지적인 척 하는 모임이 약간 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사람이 떠나니까 네. 장소도 이제 다 제3의 장소로 가니까 네. 이제 우아한 척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자기 민낯으로 이제 민낯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뭐 그런 매니큐어를 네네, 마른 손으로 맞아요. 어떻게 차를 우리냐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질투를 하고 막 시기를 하고 이제 이 하나하나가 이제 정말 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사는 굉장히 이 작가를 질투하면서 뭐 나도 책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그 전업으로 글만 쓰고 먹고 삽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반전을 이제 하나를 이제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그 리뷰를 물론 그 악성 댓글 단 사람은 못 찾는데 그럼 이 반전을 줘야 되니까 그럼 이 작가가 아주 그냥 허영이 아주 강한 그 뒤바뀌는 네네. 결국은 남의 치부를 찾으려 하다가 자기 치부가 그냥 오히려 드러나는, 드러나 오케이, 버리는 오케이. 게 예, 예. 이게 반전에 예, 맞겠다 예. 싶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예. 제가 뭐 작가의 무슨 네. 뭐 억한 심정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예. 예. 저도 이제 그 재미있는 질문으로 이제 뒷말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웨이브 손톱 이렇게 두 인물만 아니 여기 보면 이수북하고 백여사 말고는 공식적인 이제 이름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인물들에게. 웨이브 그다음에 손톱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그 모자. 예. 이렇게 사물로 이름을 지칭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카페라든지 네. 닉네임을 많이 쓰잖아요.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예. 근데 작가는 또 작가 이름으로 책이 나오니까 예. 그냥 본명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저 모임에서는 자기 본심일까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내지 않고 우리 보통 닉네임으로도 많이 하니까 그런 지금 현재의 세태를 그냥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서희 선생님은 뭐 이 작품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이 없나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은 이수북이라는 책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수북인가는 모르겠는데 북 리뷰어를 왜 찾을까? 계속 왜 찾으려고 하는가?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굉장히 혹평을 한 리뷰어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이제 혹심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여사 집에서 신앙송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들도 다 거기 백여사 집에 와서 신앙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백여사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뒤에 와인 파티를 할 때 송년회 와인 파티를 할 때 거기 와서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다. 그래서 다른 방에 가니까 다른 회원이 다른 방에 가서 백여사가 찍혀 있는 사진을 보고 아, 이 집이 백여사의 집이구나라고 해서 그게 살짝 60평대 아파트 말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그 다른 별장인가? 그런데 또 거기 보면은 또 그게 나오거든요. 여기 60평대 아파트라는 네네. 게 있어서 네. 그게 살짝 조금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시집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 김일로 시인의 시집에서 송사나라는 시집이라 네. 하고 그다음에 정호승의 술 한 잔이라는 시를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요 김일로 시집의 그 송사나라는 요 시집을 작가 선생님께서는 좋아하시는지 평소에 잘 읽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리뷰어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뭐 그 범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수복은 추측을 하고 네. 근데 그 악플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런 악평을 보면은 정말 잠도 안 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같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찾을 수 있다면은 작가라면은 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분이라면은 누군지 궁금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으려고 한 것 같고 또 소설에서 이제 소설을 하려고 하니까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장치가 이제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파티를 하는 곳은 그 백여사의 집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이제 갔거든요. 네네네. 설정이 돼 네, 있었죠. 백여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백여사 집에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여사가 가지고 있는 별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백여사 그 별장인지 모르고 이 회원들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백여사 사진이 협탁구에 있는 걸 보고 그럼 여기 백여사 집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집을 제가 특별히 아주 뭐 애송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집에 그 책이 있었어 그냥 네. 책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솔직하게 말씀하신.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정호승 시인하고 이제 그 시를 특별하게 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뭐 어차피 뭐 허영에 들뜬 사람들 시 읽는데 그 뭔 의미가 있겠노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모자님이 그 네. 낭송할 때는 이 술 한 잔이 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네. 다른 시보다 네. 이게 좀 이 사람은 뭔가 분노가 있고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좀 측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정호승 씨는 어울렸습니다. 예, 저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 테라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나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자친구 3명이 절친인데 베푼데 이나라는 여인이 대학 때 사랑했던 남자를 수연이라는 베프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이나가 수연에게 네 남편 내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다음에 이 남편은 또 되게 독특해요. 몸에 좋은 온갖 그제 민간요법 뭐 이런 걸 막 실천하면서 건강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 남자로 나오는데 이제 아파진 것에 대해서 수연이 놀래죠. 저렇게 몸챙긴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가나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 이나가 이 남자를 뭐랍니까 병문안 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신인 이나가 독신인 이유로 계속 가정 형편 때문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 대목에 보면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제 첫사랑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늙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이나라는 인물이 이제 제가 볼 때 주인공처럼 느껴지는데 가정 형편은 핑계고 사실은 이 자신의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설정이 안 돼 있고요. 이 인하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퇴직해서 카페를 차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카페를 뭐 사장인데 그 가정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결혼을 안 한 게. 결혼을 처녀 이제 때. 그런 이제 싱글로 산 것은 뭐 그냥 우연히 뭐 그냥 요즘은 또 비혼주의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뭐 수연이 남편이 첫사랑이었는데 그 남자를 못 잊어서 정말 비혼으로 살았다면은 무슨 사단이 났을 것 같아요. 사단.
그렇죠, 그렇죠. 정말 친구의 그 남편이니까.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뭐 수연을 속이고 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만난다거나.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독자가 이제 상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사랑을 해서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뭐 안 했다고 뭐 그렇게 독자가 예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작가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 첫사랑이 뭐 그때는 첫사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뭐 소설에 나와 있듯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좀 초월해지고 그냥 인생을 관조하듯이 그래서 절친인 친구한테 자기 첫사랑이 네 남편이다 이걸 참 평생을 숨긴다는 거는 보통 그 우정이 아니고는 그렇죠. 그 어떻게 소문이 나도 그죠? 소문이 나면 또 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남자도 그렇고 수인이 남편도 그렇고 이나도 그렇고 굉장히 입이 무겁다. 예. 좀 상식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없지만 그 자기 두 사람의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뭐 이나는 그냥 그렇게 뭐 네. 카페를 하면서 뭐 쓸쓸히 그냥 늙어간다. 뭐 예. 그러면서 한 번씩 또 그 남자를 보는 뭐 그런 재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예. 어쨌거나 여운이 있네요. 그 남자를 보는 재미. 예. 서 선생님 뭐 특별히 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모든 작품이 다 저에겐 특별했는데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177쪽에 보면 수연이 차라리 그와 헤어졌다면 더 행복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실에 남편이 수연이 그렇죠. 남편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이나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사실은 이나는 답할 수 없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를 만났던 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렴풋하고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목이 마음 테라피라 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이나가 이제 정신의 어떤 테라피를 계속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옅어지는 그 기억 자체가 이 이나에게는 이제 테라피인 셈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읽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고대 하와이안들이 쓰는 그 주술 같은 거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호호포노포노 하는 계속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호호포노포노 하고 다녔는데 네. 상당히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따라 해봐야 되겠는데 호호포노포노. 우리 밥 먹으러 가면서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예,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형부가 왜 그렇게 첫사랑에 관심이 많았을까? 왜냐면 새로 이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주택을 사서 수리하는 와중에 하나의 상자가 발견되고 그 상자 안에서 미군과 이렇게 펜팔한 편지를 발견하는데 마침 그때 처제가 그 나이 때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남자를 사귀었고 근데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있고 뭐 이러니까 형부가 혹시 이 옛날 집주인과 이 처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이제 생각을 하는 지점이거든요. 이 우리 인물 진교, 우리의 형부 진교는 왜 처제의 첫사랑에 그렇게 집착하나요? 처음부터 이제 뭐 처제에 집착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물건이 너무 소중해 보이니까 이제 진교도 수집벽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 소중한 물건을 왜 이렇게 처박혀 있을까 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할 일이 좀 없습니다. 퇴직을 해서 약간 이제 좀 한량이처럼 이제 있는데 이거 좀 주인 좀 찾을 수 없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처제의 그 인스타 이니셜하고 네. 이 상자에 있던 편지 이니셜하고 이제 동의를 해줘 버려 가지고 네. 이건 우연의 일치죠. 예. 혹시 그러면은 또 나이도 이게 비슷하고. 나이도 맞춰 보니까 얼추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제도 지금 뭐 영어 학원 하니까 뭔가 영어 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처제하고 이제 이걸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막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렇지만 뭐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닌 걸로 이제 나오는데 판명이 나죠. 예. 이 작품은 뭐 그런 집착도 있지만 이제 그
미군 부대에 우리 그런 상헌에 대해서 좀 네. 이제 그냥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뭐 그렇게 상자를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 상자에는 막 낙서가 되어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런 막 끓긴 자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네. 그냥 자꾸 뭐 처제 첫사랑만 자꾸 찾으려 했을까 하고 뉘우치잖아 네.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의식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예. 예, 그 저도 그 마지막 뒷부분에 아 그러고 보니 이 상자가 낡았고 막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는 이런 진교 모습이 좀 나와서 아 이게 어쩌면 이 그 지점에 이제 작가의 의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서희서 선생님이 마지막 작품에 대해서 혹시 예. 네, 저도 그 여기 하야리아 부대가 나와서 네. 굉장히 반가웠고 또 이 작가 선생님께서 이 공간을 어떤 장소의 의미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재밌게 그 짜여져 있어서 굉장히 몰입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저기 용호동이나 그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대신동으로 이사 왔는데 아직 여기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그냥 저에게는 그냥 공간으로 느껴지고 근데 한 번씩 제가 이제 그쪽으로 남천동이나 저쪽 용호동으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골목은 무슨 일이 있었지? 저 골목은 어떤 일이 있었지? 그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리아 부대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다락방의 상자가 딱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소설이 작가의 체험같이 느껴지면 1차 성공이고 독자가 내게 같아 라고 생각하면 2차 성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민혜 선생님은 1, 2차 성공을 다 거두신 작품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힘을 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뭐 누가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계를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기운이 서로 이제 통한달까요? 예. 저도 제가 선생님 작품집을 읽으면서 재공부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문장 좋은 부분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김민아 선생님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 서 선생님도 너무 편안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도입부보다 뒤에 가니까 좀 더 가족적이었지. 예,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108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김민혜 소설가의 기억의 바깥 행사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